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한국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 한국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해왔나 보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연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대통령제죠. 양당제 대통령제를 보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에 와서 대부분 이제 득표율, 그죠? 득표율의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양강 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바로 이 양당제, 특히 대통령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득표율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보수 양당 시대처럼 이제 정권 교체가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정당 지도부들은 여러 정책이나 노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이념이나 외교안보, 자유주의, 방공 이런 데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제 문제, 특히 국내 문제 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양당제에서 권력 교체라는 거는 A 아니면 B죠. 결국은 중도 정당과 보수 정당 사이에 권력을 나눠갖게 됩니다. 특정 정당에게 계속 권력을 주지 않겠죠. 독재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염증 심리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정당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는 게 중간층의 투표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제 거대 양당은 어떠한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40% 내외의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부동층이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전국적인 총투표가 아니라 주별 투표를 해서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독식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당 구조에서 박빙의 차이로 정권 교체가 반복된다는 점이 유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선 구도는 이제 자유주의죠. 민주당으로 대표됩니다. 호남과 부산 혹은 경남 일부죠. 그다음에 보수주의는 영남의 대부분입니다. 유권자 비율이 영남이 3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남은 그 일부가 자유주의를 지지하더라도 이 보수주의의 그 진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로 이제 그 박빙이 돼가는데 전반적으로 수도권은 약간 자유주의가 우세한 형태. 어쨌든 호남과 보수 지역,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이자 구도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조와 지역 투표로 인해서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구조랍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거대 양당들의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영남 출신으로서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었죠. 대부분 그럽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명박 대부분 그렇다. 예외도 있죠. 2007년에 정동영 후보가 호남 후보로서 출마했지만 엄청난 20% 이상으로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주의 세력에서는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의 유일한 대통령인 김대중은 엄청난 인물이죠. 국내적으로 뛰어난 역량과 지명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한 김대중도 이 충청권의 김종필과 연립정권이죠. 연립정권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당선됐고 특히 어, 이해찬과 대립했던 이인재가 독자적으로 나오면서 보수 진영의 표가 분할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 진영의 표가 분할되지 않았으면 김대중조차도 김종필과 연립정부를 하더라도 당선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현재의 그 유권자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인재가 이해찬과의 경선에서 불복하고 독자 출마한 것이죠.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은 이제 그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을 했습니다. 합당함으로써 탄생했는데 이는 이제 일본식의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비유될 수 있는 것처럼 보수 독재. 일본은 독재 국가입니다. 자유당, 그죠? 자민당. 자민당이 계속 독재를 하죠. 독재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수 독재의 영구화를 노린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영삼 정권의 한계가 있었지만 실제로 김영삼 정권의 성과도 꽤 있는데요. 전두환 노태우 처벌이죠. 12.12 쿠데타와 강주 학살에 대한 부분. 하나의 정치인을 해산시키고 퇴출시켰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지하경제를 어느 정도 없앴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보수 후보로서 정권 재창출, 보수의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죠? 냉전 시대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로서 대법관 이회창을 강력한 보수 후보로 발굴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권의 성과는 김종필과 연립정부의 전략으로 호남 정권을 수립했고 최초로 자유지로 정권을 재창출, 정권 교체란 거죠.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그죠? 노무현을 내세워서 자유주의 이 권력이 한 번 더 정권을 재창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 있겠습니다. 김대중은 이제 일본과 미국에 망명하는 동안에 양국의 정치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IMF 사태 때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MF 구제 금융 사태로 집권했고 심지어 IMF 구제 금융이 그 미국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김영삼이죠. 김영삼을 견제하고 김영삼에게 타격을 주고 친미 친일 인사인 김대중을 대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 직전에 IMF 사태를 방조 혹은 방치했다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대중은 친미 친일 그죠? 친미 친일의 자유주의 이 정책을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이제 그 정동영이라는 호남 대선 후보를 발굴해서 참패를 했죠.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극적 최후가 오히려 자유주의 세력의 동정을 얻어서 노무현 김대중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에는 어,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어떤 거의 버금가도록 그 김대중 매니아가 있듯이 노무현 매니아죠. 노무현 매니아. 자유주의 추종 그룹을 형성하고 이런 자유주의 추종 그룹이 하나의 반복되면서 전통이 되면서 문재인 추종 그룹, 이재명 추종 그룹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유주의 이 세력의 팬덤, 팬클럽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정치 구도를 반영하는 대선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7년 대선 이후 군부 독재 세력은 정치 세력으로 퇴출당했죠. 1987년 노태우 이후에 군인이죠. 군인 출신이 정치에 나오는 경우는 없고 또 군인이 정치를 직접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도표인데요. 자, 또한 이제 그 군부 독재 노태우죠. 그다음에 보수 민민정부인 김영삼, 그다음에 김대중 이후에 자유주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반복되면서 한국 정치에서 보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정치는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전통적인 지도자, 즉 냉전이죠. 냉전 시대의 전통적인 지도자가 이제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한 전통적인 지지층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확고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극우 세력이 보수와 그 분리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극우가 보수하고 같았죠. 보수 자체가 극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합리적 보수라든지 새로운 보수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와 극우가 서로 분열하고 있는 이 부분도 이제 보수 정치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예,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죠. 친미 세력과 기독교 세력, 목사들, 정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서 표를 일부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 보수 정치는 박정희, 박근혜 뭐 이런 이후로 인물보다는 이제 영남 지역 기독교와 친미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처럼 지도자를 외부 혹은 적의 진영으로부터 빌려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적 보수가 단절되면서 이재호나 원희룡,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죠. 과거 민주화 인사, 관료들, 그죠?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지도자군으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이라든지 이회창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이러한 보수의 그 어떤 인재의 풀을 역동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리더십의 혼란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보수의 결집이 파괴적이지도 못하고 또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양쪽으로 질적으로. 반면 이제 자유주의 세력은 양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종필의 도움과 이인재의 보수표 분열로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그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에서 보듯이 이제 호남과 영남 일부죠. 그 지역적 기반 그리고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이제 연립정부 즉 충청권의 김종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1대1의 구도에서 자유주의 정권을 독자적으로 재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세력은 2012년 문재인이죠. 박근혜에게 패배해서 정권 교체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초로 보수와의 1대1의 구도에서 동등한 세력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 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이제 그러지 못했는데 1대1의 구도에서 동등한 세력을 과시했다. 그 박근혜 탄핵 이후의 대선이죠. 최초로 이제 자유주의 세력이 대선에서 보수를 압도했죠. 문재인이 홍준표를 압도했습니다. 대선에서 역대 선거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사회주의를 내용적으로 순화시킨 대중적 진보정당, 뭐 민주노당이겠죠? 이런 원내에 진입했고 소수 정당으로서 어쨌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죠. 또한 이제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비판적 지지를 점차 극복했습니다. 민주화위의 최초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백개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1980년 대선에서 투표일 이틀 전에 양김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92년 대선에서는 1%를 얻으면서 완주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제 민주노총이 전노협을 거쳐서 민주노총이 1996년과 97년 총파업 투쟁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투쟁을 했죠. IMF 사태와 맞이하면서 사태를 맞죠. 특히 이제 김대중 정권 직전이죠. 비록 이제 이러한 총파업 투쟁이 IMF 사태에는 대량해고, 그죠? 대량해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는 못했지만 그러한 구조조정을 어쨌든 일정 부분 늦추거나 축소하고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받아서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노총 위원장이 권영길이 국민승리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은 서구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서구의 노동운동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냉전 시대,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후진국 이런 한국에서 총연맹이 탄생해서 총연맹의 초대위원장이 대선까지 세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97년 대선 당시에는 IMF 대량해고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대량해고 사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선거에서는 김종필과 연합한 김대중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의 압박을 적게 받았고요.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에서는 이게 자유주의 정권이었죠. 그래서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았습니다. 김대중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고 노무현도 이제 뭐 한미 FTA라든지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었고 비정규직 법안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없었고 사실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분신한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매우 높았다는 것. 2002년에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자유주의가 정권이 재창출됨으로써 선거 후에 권영길의 독자 출마에 대한 비판의 여지가 없었고 2007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후보인 정동영 후보니 당선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 반대로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광우병 촛불 집회 여론으로 인해서 비판적 지지 압박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대선에 앞선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죠. 국민참여당까지 포함된 이러한 이제 그 원내 진보 정당입니다.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이 민주당과 전면적으로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를 했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했으니까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라는 여론이 높아서 완주하기 어려운 적은 정의당이죠. 정의당의 심상정은 본선에 아예 가지도 못했으며 진보당의 이정희는 1차 TV 토론 직후 문재인 지지 반박근혜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그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한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내분으로서 폭력 사태가 생겼죠. 그다음에 종북 논쟁 결국 분당이 되고 그리고 TV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지나치게 공격했습니다.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박근혜 지지자뿐 아니라 중간층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공격에 대한 역풍, 결정적으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는 등 이석기 의원 사태를 목격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진보당, 즉 종북 논란이 되는 정당들과 선거연합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진보당 계열뿐만 아니라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거부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제 정분 논쟁일 것 같고 녹색당은 이제 아, 그 원전이죠, 원전. 원전의 원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선거연합을 거부했고 근데 이제 2024년 총선에서는 이 진보당이 이 전주에서 의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이 특정 정당을 지적하지 않고 원내 진보 정당 모두에게 선거연합이죠.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제안을 해서 성사가 됐습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받아들이고 녹색당과 정의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녹색당과 노동당은 특히 원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대선은 문재인이 뭐 홍준표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의 압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표가 결집해서 심상정 후보가 6%라는 득표력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대선에는 이제 박빙이죠. 그래서 비판적 지지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이 자유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 압박이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죠.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유주의의 대선 주자들 안희정, 박원순, 오고돈 이런 사람들의 추문들 이렇게 되면서 이 자유주의 세력이 이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선거 이후 이재명이 패배한 이후에 윤석열의 당선을 심상정 후보의 탓으로 돌리는 이제 야당의 여론이 팽배했었다. 최근 2022년에는 다시 이제 비판적 지지라는 게 일반 시민이죠. 윤석열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팽배해졌다. 2020년 총선에서 이 정당 명부 의석 중 30석 이내에서 정당 득표율의 50%를 그죠? 50%를 의석 점유율에 반영하는 정당 명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어느 정도 접근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의 소선 구조에서 이미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될 경우 자신들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이 부족하게 됩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요, 정당 병보 의석을 추가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대 양당이 이제 합법적으로 비례대표 유승정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스스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서 도입했는데 이제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위성정당에 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령, 진보정당 인사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2020년. 그죠? 그리고 기본소득당 의 후보, 기본소득당의 대표가 이제 당선이 돼서 상당히 좋은 의정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그 민주당은 초기에 진보당과 녹색당에 대한 선거 연합을 2020년에 물밑으로 논의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정본 논쟁이나 이념 논쟁, 페미니즘 논쟁을 우려해서 이들 양당과의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연합을 했던 통합진보당의 사태를 겪은 문재인 정권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문제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없애려는 양당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걸 없애려고 했죠. 근데 민주당 내에 상당수 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단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존치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또다시 비례 위성정당을 추진했는데 그 참여 기준으로 친민주당 인사이외에 시민진영과 원내진보정당 과거와 달리 이제 개별 정당을 접촉하는 게 아니라 원내 진보 정당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정의당은 이제 지역구만 사안에 따라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거부했고요. 진보당은 비례 지역구 모두 다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새진보연대와 진보당은 이제 그 비례대표 당선권에 최소한 2명씩 보장을 받았고 호남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과 진보당이 경쟁을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듯이 2024년 이번 총선에서 일부 진보 진영이 민주당과 선거 연대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면 대선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될 때 민주당으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라는 비판적 지지 압박이 되게 높아질 것으로 2027년 대선 때 그때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진보정당이 차기 대선에서 비판적 지지 압박을 최소화하려면 평상시에 이제 진보정당이 정치 투쟁이나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죠. 대표적으로 과거의 정책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무상의료, 그다음에 무상급식, 그다음에 부유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무상급식은
그래서 현재 일반화됐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대중적인 정책 선전, 그죠? 우리 정치 투쟁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독자적으로 진보정당이 대선에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또한 대선 2027년 대선 직전인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때 민주당과의 전면적인 후보 단일화에 신중해 2020년에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하면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여론이 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